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한국사를 담당하는 아이의 문구쌤 허한규입니다. 지난 시간엔 정부의 개화 정책과 위정척사에 대해서 이모군란의 배경과 전개, 결과에 대해서 함께 배웠었습니다. 오늘은 이모군란 이후 전개되었던 갑신정변의 배경, 전개, 결과와 그 이후 조선을 둘러싸고 열강들이 싸움을 했었던 기싸움을 벌였던 그 과정에 대해서 저랑 함께 공부해보고자 합니다. 저희 필기를 중심으로 교과서를 순서대로 읽어 나가시면서 복습을 간략하게 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시작할게요. 한국사는 아이의 문구쌤. 1882년 청나라에 의해서 이모군란이 진압되고 난 이후에 청나라는 조선의 국내 정치에 사사건건 간섭하기 시작합니다. 게다가 지배층들은 청나라를 끌어들여 그들의 세력에 기대 자신들의 기득권을 꽉 쥐고 있었고요. 백성의 생활은 사실 안중에도 없었죠. 그러다 보니 청나라에 대한 조선의 태도, 그리고 앞으로 조선이 지녀야 될 외교 방향, 개화 정책을 어떤 방향과 어떤 속도로 진행할 것이냐를 두고 통상개화파 박규수, 오경석, 유홍기의 제자들 사이에서도 나뉘어지게 됩니다. 온건개화파, 급진개화파로 말이죠. 온건개화파는 청나라의 양무운동을 모델로 하여 동도서기를 기치로 진행하였습니다. 청나라의 양무운동 자체가 중국의 법식과 제도, 사상은 기본으로 하되 서양의 발달된 과학기술을 받아들여서 부국강병을 이루자라는 거였기 때문에 친청파가 많았고 민시일파와 가까웠었던 온건개화파는 조선의 성리학과 도를 바탕으로 하여 서양의 과학기술, 무기 받아들이자 했던 동도서기를 슬로건으로 걸었거든요. 대표적인 사람들은 김홍집, 김윤식, 어윤중이 있었습니다. 김홍집은 제2차 수신사로 일본에 갔다 오면서 개화사상을 이야기했었고, 김윤식은 영선사로 갔다가 천군과 함께 다시 들어오게 되었고, 근대적 무기 공장이었던 기기창을 만들었었지요. 반면에 급진개화파는 김옥균, 박영효, 서광범, 홍용식 이런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청나라한테 기대는 지배층들과 온건개화파가 못마땅했습니다. 조선은 자주국인데 왜 자꾸 청나라한테 의존해서 권력을 유지하려고 하느냐? 우리가 원했던 나라가 정말 그런 나라이냐? 우리는 일본의 메이지 유신을 본따서 문명 개화의 입장에서 개화 정책을 진행해야 된다. 메이지 유신 자체가 일본의 낡은 것들을 버리고 서양처럼 발전을 하려면 서양의 기술뿐만 아니라 정신과 사상도 같이 받아들여야 된다 하여 우리가 문명화되자라는 입장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급진개화파는 청나라한테 기대려는 온건개화파를 4대당이라고 비판을 하면서 급진적으로 우리가 개화 정책을 시도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같은 스승 안에서 제자들이 이렇게 나뉘어지네요. 이거를 누구는 잘했다 누구는 나쁘다라고 평가하지 마세요, 여러분. 조선을 건국할 때 신진사대부들도 온건파, 혁신파 이렇게 나뉘어졌었잖아요. 이때의 고종은 개화 정책을 계속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조미수호 통상조약을 체결한 지 얼마 안 됐고 이모군란 때문에 혼란스러웠지만 그래도 국가가 발전을 하기 위해선 개화 정책을 계속 진행을 했어야 됐어요. 화폐를 만드는 전환국, 최초로 신문을 찍어내는 방문국, 이 기구들을 만듭니다. 이때 방문국에서 나왔었던 최초의 우리나라 신부는 한성순보라 그래서 열흘에 한 번씩 나오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땡땡일보, 땡땡주보, 땡땡순보, 일, 주, 순. 일은 매일매일 나온다는 거고요. 주는 일주일에 한 번, 순은 열흘 순자를 써서 열흘에 한 번씩 신문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개화 정책들을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 돈이 필요했겠죠. 그래서 고종과 민씨 정권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돈을 확보하고 개화 정책에 필요한 자금들을 끌어모을 수 있을까 하다가 온건개화파와 민시일파 그리고 청나라에서 재정과 외교 고문으로 파견되었었던 멜렌도르프를 중심으로 악화였던 당호정을 우리가 찍어내서 일시적으로 재정을 늘리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급진개화파는 극렬하게 반대를 해요. 흥선대원군 시절에
당백전을 뽑아서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백성들이 고통받았던 그 일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차라리 그럴 거면 문명화된 일본한테 우리가 돈을 빌리자, 차관을 도입을 해서 이거를 메꾸고 나서 갚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종은 급진계합파의 손을 들어줘서 김옥균과 박영경 등 급진계합파들을 일본에 보냅니다. 처음에 일본은 급진계합파의 편을 들어서 차관을 도입해 줄 것처럼 이야기했지만 나중에 말을 이렇게 뒤바꿔서 약속을 어겨요. 그래서 급진계합파가 시도했었던 일본 차관 도입이 실패하자 결국 급진계합파는 조정 안에서 그들의 세력이 굉장히 쪼그라들고 위축되죠. 우리도 집에서 뭔가 잘못을 했을 때 요 며칠 정도는 가만히 숨 죽이고 있잖아요. 나는 잘못한 거를 알아요 라고 눈치를 보듯이. 그러다 보니 급진계합파 입장에서도 다급한 겁니다. 4대당이 온건계합파가 민씨 정권이 우리 급진계합파를 사사건건 시비를 털고 계속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는데 일본 차관 도입이 실패를 했으니 이 상황을 우리가 반전을 시켜야 된다 라고 하면서 그들은 비상수단을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1884년 청푸전쟁이 베트남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중국은 옛날부터 베트남의 영향력을 강력하게 행사를 했었는데 프랑스가 인도차이나 반도를 탐하기 시작하면서 베트남에 상륙해 결국은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청나라가 군대의 반 이상을 베트남으로 파병을 하다 보니 청군의 감시가 낮아진 겁니다. 선생님, 청나라 군대가 우리나라 안에 있었나요? 네. 임오군란 이후 고문들을 파견하면서 군사 고문으로 위안스카이와 청군들을 많이 파병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청나라가 국내 정치를 사사건건 간섭을 해도 말을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군대가 빠졌네요. 게다가 급진계합파는 일본과 함께 이야기를 나눕니다. 일본도 청나라가 조선에 조물락조물락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게 굉장히 꼴도 보기 싫었는데 청군이 빠진다고 오케이 콜, 너네가 어떤 정변을 기획하고 있다면 우리 일본이 도와줄게 라고 군사 지원을 약속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급진계합파는 정변을 일으켜서라도 이 상황을 타개를 해서 개화정책을 실시함으로 조선을 발전시키자라는 갑신정변을 꿈꾸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같은 화면이지만 갑신정변의 배경, 전개, 결과, 의의를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82년 조미수호 통상조약을 체결하고 그에 대한 답방 형식으로 보빙사를 파견했었다. 그 보빙사는 민영익, 홍영식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2년 정도 다녀오고 나서 홍영식이 돌아와 고종에게 건의했었던 건 전하, 우체국 시스템을 우리나라 안에도 도입을 해야 됩니다. 이게 저는 가장 급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정총국을 만들게 됩니다. 우정총국은 지금의 경복궁 근처, 조계사 근처가 있거든요. 여러분 나중에 버스 타고 가셔서 우정총국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를 보시면 아, 여기가 최초로 조선에서 우편 업무를 담당했었던 곳이구나 하고 아실 거예요. 생각보다 그렇게 크진 않아요. 이 우정총국이 오픈하는 처음으로 일을 하게 되는 그 축하연 자리에서 급진계합파들은 일을 벌이게 됩니다. 그쪽에서 불이 난 거예요. 불이야! 한창 축하연이 진행되고 있는 중인데 불이야! 하는 소란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은 우왕좌왕 허둥지둥 하겠죠? 그때에 군사들이 들이닥쳐서 민씨성을 가졌던 높은 관리들, 민영익 이런 사람들을 칼로 샥샥 베기 시작합니다. 죽여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창덕궁에서 기거하고 있었던 고종과 그 왕비를 급히 깨워서 창덕궁에서 작은 경우궁으로 옮기게 됩니다. 국왕 부부가 어떠한 짓을 하지 못하게 감시하면서 국왕 부부를 모시고 있으면서 정통성을 가지기 위함이었던 거죠. 왕비는 만약에 무슨 일이 있다면 자기 오빠들과 자기 친척들이 왕비인 자신한테 보고를 하러 올 텐데 그런 보고가 전혀 없는 거야. 하지만 소란이 계속 곳곳에서 일자 결국은 고종과 함께 창덕궁에서 나와 경우궁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 그 다음날 국왕 부부를 보러 온 민씨 일파 고관들을 살해를 합니다. 그리고 급진계합파는
그동안 소외되었었던 흥선대원군 쪽 사람들과 함께 연합정권을 수립하여 개화당 정부를 수립했음을 선포하고 개혁정강을 발표합니다. 우리 조선은 이제 개화당 정부를 수립하게 되었고 날로 발전해가는 조선을 위하여 이 정강들을, 정치적인 이런 강령들을 우리가 발표한다. 전해지는 거는 80개라고 하는데 남아있는 거는 14개 뿐이어서 일단은 가져오게 됩니다.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개화당 정부가 원했던 조선의 그림들이 나와 있어요. 자세한 건 교과서에 실려있는 사료를 보시면 되는데 정치적으로는 청나라가 조선의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청나라의 종주권을 부정합니다. 그리고 청나라가 이모곤란의 책임을 물어서 압송했었던 흥선대원군이 다시 조선으로 돌아올 수 있게 돌려보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군대 제도에 있어서는 4영에서 1영으로 축소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진보나 급진파를 이제 표방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완전하게 똑같지는 않지만 군대의 비효율적인 제도들을 줄여서 이거를 집중을 시키고 국왕한테 파워를 밀어주더라고요. 그래야 효율적으로 정치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저는 이 의정소라고 봅니다. 대신들이 모여서 의정소에서 회의를 한 다음에 국왕한테 재가를 받는다. 조선은 원래 국왕이 정치를 결정을 하는 전제국가를 표방합니다. 물론 성리학을 중심으로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사대부 유생들의 의견을 절대 무시하지 않아요. 다 받아들이고 회의를 한단 말이야.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의정소를 설치를 해서 대신들과 참잔들이 회의에서 결정한 사항을 국왕이 재가를 한다. 영국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나요? 보시면 입헌군주제를 이 개혁파들이 꿈꿨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제 쪽에서 보면 재정을 일원화한다. 호조로. 이것은 그동안 세금을 거둘 때 문제가 많았었잖아요. 여기저기서 걷다 보니까 백성들이 너무나 힘든 겁니다. 왕권이 강화되려면 민생이 안정되고 민생 안정의 직결은 세금을 잘 내는 길이니 세금을 아예 왕 하나한테로 이렇게 집중을 시키면 개화 정책을 하는 데 있어서 돈도 확보가 될 것이며 국왕 자체도 힘이 강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재정을 일원화, 호조에서 걷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백성들의 삶도 안정되고 부정부패를 자행하는 관리들도 쳐내며 결국 궁극적으로 정부의 재정권을 강화시키는 일이었겠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지조법 개혁입니다.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쉽게 얘기하면 토지에서 걷는 세금, 전세, 전정제도를 개혁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사실 백성들이 바라는 건 내 땅, 내 집, 내 거, 나의 온전한 토지, 자영농을 키우는 게 국가 입장에서도 좋은 거잖아요. 이거는 토지에서 세금을 걷는 그 제도를 개혁하는 얘기지 토지를 백성들한테 나눠준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 다음에 보보상들을 관리했었던 해상공국을 협파한다. 이 해상공국을 협파함을 통해서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한다. 완전히 비슷한 건 아니지만 정조 때 신해통공을 통해서 자유로운 상업활동을 보장하는 그 정책과도 비슷하지 않나요? 다만 해상공국은 이 개화기 시기 때 나왔던 걸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조항이 바로 이겁니다. 문벌 제도를 폐지를 해서 인민평등권을 세운다. 이 급진개화파들은 다 양반집 자제들이에요. 그냥 양반 자제가 아니라 당대 내노나하는 명문가의 아들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신문제도를 폐지한다고? 조선은 성리학을 기초로 한 양반 중심 사회인데 그 양반의 기득권을 버리고 평등하게 만들겠다라는 얘기예요. 자신의 기득권을 버린다. 한계는 있었지만 이걸 주장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진보적인 생각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규장각을 협파한다. 정조 때 규장각이 만들어져서 왕권을 보좌하는 역할로 했지만 시대가 지나면서 변질되는 거예요. 이 안에서도 혁신적인 이념을 잃어버리고 나라가 어려운데 신할때도 어렵게 되다 보니까 변질되는 거예요. 그럴 거면 없애버리자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개혁 정강들을 당당하게 발표를 했지만 왕비는 머리가 좋은 여자였습니다. 암만 생각해도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남편인 고종을 설득합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왕이 도망가는 건 옳지 않습니다.
자기는 이모군한테 도망갔으면서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그 왕을 설득하는 데 성공해서 경우궁에서 창덕궁으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급진개화파가 국왕부부를 경우궁으로 옮긴 이유는 자신들이 국왕부부를 보호하면서 다른 세력들이 접근하지 못하게 막고 자신들의 수중에 국왕부부가 있으니까 원하는 뜻을 펼치려고 했었던 건데 왕비가 그거를 저지를 시킨 겁니다. 그런데 이때 청나라 군대가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쳐들어옵니다. 그러고 나서 교전이 빵빵 벌어져요. 일본이 군사 지원 약속했잖아요? 근데 일본은 이거를 어깁니다. 애초에 잽도 안 되죠. 청나라 군대는 1500명 이상이고 일본 군사는 300명인데 이 싸움이 되겠습니까? 결국은 청군이 들어와서 급진개화파 세력들을 제거를 하고 김옥균, 박영효, 서재필 등의 급진개화파들은 일본 공사를 따라서 일본으로 망명함으로써 갑신정변은 3일 만에 끝나고 말았습니다. 이를 3일천하라고 합니다. 안타깝죠? 역사에선 만약이란 게 없지만 갑신정변이 성공했다면 역사는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갑신정변의 결과 청나라 군대가 또 진압해줬어요. 너네 임원년 때도 그러더니 이번엔 갑신년에도 아주 큰 건 했네? 아, 역시 이래서 조선은 나 없으면 안 돼. 청나라가 국내 정치를 더 심하게 간섭하는 계기가 됩니다. 그리고 일본군은 사실 약속 어겼잖아요. 그런데 이 과정 안에서 급진개화파가 정변을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백성들의 지지를 얻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일본군과 같이 다니네? 저거 반역자다! 그러면서 백성들이 굉장히 싫어하고 배척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일본은 계산기를 막 두들겼을 때 조선이랑 합계했을 때는 영 안 되겠군. 하지만 우리가 그냥 빈손으로 돌아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 조선은 협박을 해서 한성에서 조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이모군란 땐 인천인 제물포에서 조약을 체결했다면 갑신정변은 서울 안에서 일어난 거잖아요. 그래서 한성 조약을 체결해서 고액의 배상금을 뜯어내고 공사관 망가졌으니 그 공사관 공사하고 새로 짓는 비용도 조선이 내놔 뜯깁니다.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리고 일본은 알았던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개화 정책을 하고 근대화를 시행했어도 아직 청나라를 이길 수가 없구나를 절절히 안 거예요. 그래서 한 수 접고 들어갑니다. 청나라랑 일본은 텐진 조약을 체결하게 돼요. 그래서 양국 군대가 조선 안에 있는데 청군과 일본군 공동 빠지자, 공동 철수하고 만약에 조선에 군대를 파견할 일이 있으면 상대국한테 알리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10년 뒤에 일본은 계속 칼을 갈면서 준비를 했고요. 10년 뒤에 1894년 갑오년에 청나라 군대가 또 조선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때도 민씨 정권이 도와주세요 하면서 외세를 끌어들였거든요. 어쩜 이렇게 지배층들이 한결같은지, 국가를 위하는 게 아니라 자기 몸을 위하는 게 어쩜 이렇게 똑같은지. 그러니 청나라도 군대를 들여보내면서 텐진조약에 의거해 일본한테 통보를 했단 말이에요. 우리 간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너도 같이 들어와라 라는 이야기는 사실 없어요. 그런데 일본이 그럼 조선 안에 있는 일본인들도 보호할 거야. 이 조약에 의거해서 확대 해석을 해가 꼭 들어온 겁니다. 예전에 제가 학생이었을 때는 텐진조약엔 군 개입시 통보를 하고 같이 들어온다 뭐 그렇게 배웠었는데 요즘은 그게 아니에요. 일본이 그거는 확대 해석을 해갖고 굳이 일어나지 않아도 될 전쟁을 일부러 일으킨 겁니다. 청나라를 치기 위해서. 일본이 무서운 게 뭐냐면 한 번 당했다? 당장은 엎드려요. 그러나 10년, 20년, 30년 절대 잊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일본이 조선을 응항하고 먹으려던 게 1592년 임진왜란 때 완벽하게 먹지를 못했으니까 몇백 년을 기다려서 먹은 건 아닐까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1884년 갑신정변은 우리나라 최초 근대 정치개혁 운동이었습니다. 조선이 전근대적 사고방식, 옛날 방식을 버리고 이제는 세계와 함께 발 맞춰서 우리도 근대적으로 가보자 했었던 근대적인 정치개혁 운동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입헌군주제를 지향하고 능력 있는 신하들에 의해서 개화 정치를 담당하는 그런 나라를 꿈꾸었던 겁니다. 그리고 혁신적이잖아요. 인민평등, 신분제 폐지. 러시아, 영국, 일본, 청나라는 조선을 어떻게 하려고 했을까요? 갑신정변 이후의 열강들의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갑신정변 실패하고 나서 고종에 대한 여론이 안 좋아집니다. 멋대로 정치를 하니까 그렇지 라고 말이죠. 그러면 왕이지만 강력하게 애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리고 갑신정변을 둘러싸고 청나라, 일본, 러시아와 영국이 조선에 대해서 알력 다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조선은 힘든 국외 상황과 힘든 국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라도 최선을 다해서 자주 독립 개화 정책을 펼쳐야만 했어요. 그래서 전등과 전신을 설치하고 근대적 학문을 가리켰던 최초의 공립학교인 유경공원, 그리고 무술을 가리키는 연무공원 세웁니다. 이거 학교예요. 그리고 갑신정변 이후에 없어졌던 방문국을 다시 세우고, 아까는 열흘에 한 번씩이었잖아요. 신문을 일주일에 한 번으로 줄입니다. 한성주보를 다시 만들고요. 조세를 운송하는 담당 기관 전운국, 화폐를 찍어내는 걸 담당하는 기관 전환국, 이걸 만들어서 내무부에 귀속을 시킵니다. 이렇게 해서 개화 정책과 막 펼쳐가는데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돈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너무 심해지니까 백성들의 삶이 힘든 거예요. 게다가 청나라는 예전보다 더 심하게 국내 정치에 감노하라 배노하라 오르고, 조선의 국왕과 청나라의 북양 대신이라는 직책은 똑같다라고 하면서 조선의 국왕의 격을 확 하고 낮춥니다. 이모군란을 청나라가 진압을 해주고 나서 조총상민 수륙무역장정을 체결했을 때 조선은 청나라의 속방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전까지 사대 관계는 형식적이었다면 이제는 완전히 실질적으로 조선은 청나라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서 완전히 더 심해진 거죠. 결국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고종과 민씨 일파는 친청파에서 러시아로 눈을 돌리게 됩니다. 러시아도 얼지 않는 항구를 찾아서 태평양으로 나가기 위해 조선을 노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83년 조선과 러시아가 몰래 만나 비밀 협약을 맺을 것을 추진합니다. 그런데 세계사적 지식을 잠깐 들이밀자면, 아프가니스탄에서 러시아랑 대립하고 있었던 영국이 여기에서 밀리면 러시아한테 먹힌다라고 해가지고 제주도와 여수, 해남 요 밑에 있는 검은도를 우리나라한테 얘기도 안 하고 불법으로 점령을 합니다. 처음엔 몰랐어요. 그런데 청나라가 어느 날 고종한테 야, 너네 조선한테 검은도라는 섬이 있어? 그 영국이 불법으로 점령했던데?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조선은 부정했어요. 아니야,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럴 리가 없잖아. 근데 알아보니까 진짜 영국이 검은도를 불법으로 점령하고 포트 해밀턴을 세운 거야. 해밀턴 항을 만들어갖고 점령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검은도가 러시아가 이렇게 해서 태평양으로 나가는 데에는 유지였거든요. 그래서 조선한테 이야기도 안 하고 꽤 오랜 기간 동안 불법으로 점령을 한 겁니다. 그래서 조선이 당장 항의를 하죠. 내놓아라, 지금 나가라. 조선이 항의를 합니다. 하지만 씨알도 안 먹혀요. 집주인이 나가라고 하는데 도둑이 말도 안 듣고 코웃음만 훔치는 거지. 결국은 청나라가 영국과 협상을 해서 러시아가 조선이랑 관계가 더 진행되지 않도록 잘 막을게. 그리고 조선도 러시아랑 따로 뭐 맺지 마, 비밀 협약 이거 하지 마 라고 약속을 하면서 영국이 물러나게 됩니다. 참 답답하고 암담하지 않나요? 조선의 이 모든 상황이. 게다가 조선은 일본이랑 체결했었던 조일소 조규 부록과 조총상민 수륙무역장정, 재물포 조약 이런 문제들 때문에 일본에서는 영국산 면제품이 조선에 들어오게 되고, 그리고 또 제한 없이 조선의 쌀이 일본으로 유출되니까 쌀값은 엄청나게 올라가는 겁니다. 백성들이 세금 낼 돈도 없는데 너무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내 정치도 국외 정치도 힘든 겁니다. 이럴 때 조선을 중립국으로 만들자라고 하는 중립화론이 나오게 됩니다. 독일 영사관의 부영사였던 부들러는 영세 중립국 스위스를 모델로 해서 러시아, 청나라, 일본이 인정하는 중립국으로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보빙사로 갔다가 미국 유학을 했었던 육일준이 조선으로 귀국을 해서 중립화론이라는 책을 줍니다. 여기선 벨기에랑 불가리아처럼 모든 열강들, 청나라, 러시아, 영국, 일본, 미국 할 거 없이 모든 나라들이 다 인정을 해주는 중립화를 이야기를 하자
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했지만 사실은 이건 구상 단계에 그치고 열강들이 허용해주지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청나라도 영국의 거문도 불법 정령 때문에 일본도 상황이 애매해진 거예요. 일본이랑 영국이랑 굉장히 친했거든요. 그리고 영국의 면 직물이 일본으로 들어오게 되고 일본에 들어왔던 영국산 면직물이 조선을 안으로 들어오게 되니까 애매해진 거예요. 그래서 체결하게 된 게 텐진조약입니다. 갑신정변 이후에 영국의 거문도 불법 정령 상황 때문에 우리 공동으로 철수를 하고 만약에 조선의 군대를 파견하게 되면 서로 알려주자라고 텐진조약을 체결하게 되면서 국내 안에서는 민중들이 너무 힘들잖아요. 반봉건, 반외세의 분위기가 점점 달아오르게 되고 꽤 오랜 기간 동안 청나라, 러시아, 영국, 일본의 눈치를 보게 되면서 조선은 계속 힘들어져 가는 거죠. 하지만 지배층들은 정신 못 차리고요. 자, 위로부터의 개혁운동이 나왔다면 이제는 아래로부터의 개혁운동이 나올 차례입니다. 정말 살기 힘들었던 백성들이 한번 빵 터졌다? 다음 시간에는 동학 농민운동 또는 갑오 농민전쟁의 배경, 전개, 결과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보고자 합니다. 어려웠을 텐데 잘 따라와줘서 정말 고마워요.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봐요. 한국사는 아이의 문구쌤.